엄마, 나야 민준이야. 그런데 절대 내가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8개월째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만 있던 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였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야? 민준아, 정말 너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되물었지만 이미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이만희 너스하는 신우엄만이 정확한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히듯 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하였어요. 방금 전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물 인간이 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고요? 그것도 비밀로 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라고 합니다. 67세의 나이에 겪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8개월 전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얼어보스입니다. 평범했던 화요일 오후 3시 20분. 저는 부엌에서 손자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싱싱한 사과를 갖고 있었어요. 과일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떨어지는 소리가 정확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며느리 이수연이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전화를 하지 않던 아이가 이상하다 싶어 서둘러 받았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는데 아들 민준이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과일칼이 바닥으로 떨어져 찰컹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무릎이 후들거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번지는 것을 느꼈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준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벤치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톱을 깨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복도 전체 퍼진 소독약 냄새가 콧끝을 찔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달랐어요. 복도 끝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그 얼굴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듯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다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수연이는 깜짝 놀란 듯 휴대폰을 후다닥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 화면에 무언가 글씨가 떠 있는 것을 흑급 봤는데 너무 빨리 사라져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을 때 그 분의 무거운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수술복을 입은 그분이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천천히 흔드는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가 우문거리며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의사에게 조목조목 질문을 던지는 그 모습이 마치 사업상 미팅을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병원비와 치료기간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더군요. 남편의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저는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딱딱한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병원 1층 매점에서 파는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모습은 점점 드물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일주일에 2~3번만 얼굴을 비쳤어요. 올 때마다 하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지우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였죠. 더 이상한 것은 수연이가 병실에 있을 때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그 등을 쓰다듬으며 어린 적 이야기도 해주고 빨리 일어나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민준이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간병 기록지를 뒤적이거나 창밖을 내다 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민준이의 얼굴을 응시하긴 했지만 그 시선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아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차가운 기색이 배어 있었어요. 한 달 후 수연이가 꺼낸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의 IT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어요. 대표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자 대외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불안해하며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군요. 그러면서 수연이는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는 절박함이나 안타까움보다는 어떤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마치 민준이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달째 됐던 어느 오후였어요. 수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민준이 침대 옆에 서 있는데 그 뒷모습이 묘하게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연이가 민준이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발소리를 듣자마자 수연이는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 얼굴에서 제가 본 것은 남편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아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당한 사람의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연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의 이상한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3개월째부터는 병실에 올 때마다 꼭 낯선 남자와 함께 오기 시작했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수연이는 그를 민준이 회사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박성호라는 이름이었어요. 가끔은 하얀 가원을 입고 있어서 의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의사다군요. 신경외과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고 하다가 의사라고 하다가 도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박 씨가 병실에 올 때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민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적인 의사의 그곳과는 달랐거든요. 환자를 진료하는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어요. 민준이의 눈꺼풀을 들춰보고 손목을 만져보는 그 손길에서도 어떤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올 때마다 수연이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는 무표정하고 차가운 수연이가 박 씨 앞에서만큼은 여린 여자로 변했습니다. 목소리도 한 톤 높아지고 몸짓도 묘하게 애교스러워졌어요. 마치 연인 앞에서 꾸미는 여자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복도에서 둘이 속삭이며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박 씨가 수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 달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가슴에 섬뜩한 예감이 스쳤어요. 설마 저둘이 그런 사이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수연이가 갑자기 민준이의 생명보험 서류를 가져왔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보험금 수령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소름 끼쳤어요. 보험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망 보험금만 50억 원이었고 장애 보험금도 30억 원에 달했어요. 민준이가 성공한 사업가이긴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저는 몰랐었습니다. 이만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 소견서만 받으면 된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수연이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어요. 마치 거대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며 누워있는데 자꾸만 수연이와 박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직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개월째부터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가 병실에 와서 간병인들과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 수연이가 간병인에게 뭔가 작은 봉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간병인은 그것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으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둘 다 화들짝 놀라며 대화를 중단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간병 방법에 대해 상의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민준이의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 같았어요. 전에는 가끔 손가락이 꼼틀거리거나 눈꺼풀이 떨리는 미세한 반응이 있었는데 그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더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민준이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실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수연이와 박 씨가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둘은 구석진 계단 아래에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박 씨가 수연이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처방전 같다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그것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 넣었어요. 그 순간 박 씨가 수연이의 손을 잡는 것을 봤습니다.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연인들이 하는 그런 애정 어린 손잡기였어요. 수연이도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그 이후로 저는 수연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실에서 민준이를 돌보는 척하는 그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였어요. 가끔 민준이의 이마를 만져주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제스처 같았습니다. 특히 박 씨가 함께 올 때면 수연이는 더욱 과장된 연기를 했어요. 남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비련의 여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없을 때는 민준이를 마치 짐작 보듯 하는 차가운 시선을 감추지 못했어요. 7개월째 되던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가 갑자기 민준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지금 병원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하필 박 씨가 소개한 곳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도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옮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박 씨가 소개한 병원으로 옮긴다는 것이 너무나 자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민준이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답장이 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매일 밤 보내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것이요. 새벽 3시에 울린 그 전화 이후 저는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환청을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유심히 민준이를 관찰했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숨쉬는 패턴이 전보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뭔가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요. 마치 깊은 잠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날 오후 수연이가 병실에 왔을 때 저는 더욱 섬뜩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이가 민준이의 민거라인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간병인을 불러봄가 지시하는 것이었어요. 간호사는 작은 주사기를 꺼내어 민거에 무언가를 주입했습니다. 제가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수연이는 그냥 영양제라고 대답했어요. 의사가 처벌한 특별한 영양제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당한 것 같은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그 주사를 맞고 나노 민준이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았어요. 전에는 가끔 잠꼬대를 하거나 몸을 뒤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믿음도 없이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3일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병실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 못 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서둘러 화면을 확인했어요. 발신자 표시 없음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욱 선명했습니다. 민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묻더니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인지 대모자 민준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수연이와 그 의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걸 들키면 정말 위험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뭔가 이상한 약을 계속 주입해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오난 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절망과 분노가 섞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박성호라는 의사가 수연이의 내연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이 자고 민준이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다 있단 말입니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민준이는 자신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 몸을 움직일 수는 없고 겨우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이의 이상한 행동들, 박 씨와의 수상한 관계, 그리고 민준이 상태가 나빠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밤마다 간병인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낮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수연이 편이지만 반본 간병인 정미영 씨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미영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었어요. 젊고 성실해 보이는 간병인이었는데 유독 민준이를 정성껏 돌봐주던 분이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민준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고 마사지도 해주었던 분이었어요. 민준이 말로는 정미영 씨가 수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밤마다 이상한 주사를 빼돌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미영 씨는 우리의 구원자였던 셈이네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민준이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민준이는 절대 자신이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만약 수연이가 알게 되면 더 독한 약을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서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민준이는 아직 안 된다고 했어요. 증거가 없어서 지금 신고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수연이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될 뿐이라면서요. 민준이는 차근차근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대로 행동하되 수연이와 박 씨의 행동을 주의에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둘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도 했어요. 제가 민준이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 간절한 부탁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가 처한 끔찍한 위험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병실에 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없이 행동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가면 같은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역겨웠습니다. 제 아들을 죽이려는 악마가 며느리 행세를 하며 앉아 있다며 수연이가 오늘 민준이 상태가 어떤지 물었고 저는 겨우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수연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박 씨가 또 나타났을 때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어요. 그가 민준이를 진료하는 척하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범죄가 들통나지 않았는지 점거 많은 것 같았습니다. 링거 주입량을 체크하고 민준이의 반응을 살피는 그 손길에서 의사의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박 씨와 수연이가 복도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둘은 구석진 곳에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민준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끔찍한 악마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모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제게 있었으니까요. 민준이와의 통화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어머니였지만 속으로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매일 병원에 오면서 수연이와 박 씨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벽 2시경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섰는데 박 씨가 혼자 민준이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문틈으로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박 씨는 주변을 살핀 후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의 링거에 무언가를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반본 간병인이 들어오자 박 씨는 화들짝 놀라며 주사기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간병인이 나간 후 박 씨는 다시 주사기를 꺼내려 했지만 제가 기침 소리를 내자 결국 포기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그 모습에서 범죄자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약간 간병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투여되는 민거에 정규 처방이 없는 약물이 섞여 있다는 것이 왔어요. 의료진에게 문의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몰래 그 약물을 제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가 실제로는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과 수연이의 음모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간병인은 놀라면서도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가 평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제 확실한 동맹을 얻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간병인은 앞으로도 계속 약물을 차단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수연이와 박 씨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소형 녹음기도 건넸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수연이와 박 씨가 병실 밖 복도에서 급히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척하며 녹음기를 켜고 그들 근처로 다가갔어요. 박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 내부에서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간병인 중 한 명이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박 씨는 더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리고는 소름 끼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용량을 대폭 늘려서 한 번에 끝내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연이의 최근 행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며칠 전 대형 증권사에서 민준이 회사 지분 매각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가치를 200억 원으로 평가받았는데 금리로 처리하면 150억 원에 팔 수 있다고 했어요. 박 씨는 수연이를 달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완전히 사라지면 회사와 부동산 그리고 보험금까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수연이의 손을 잡으며 모든 것이 끝나면 해외로 떠날 수 있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상주하면서 관찰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이 왔습니다. 그 할망구도 처리해야겠어. 계속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수연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박 씨는 더욱 끔찍한 대답을 했어요. 수연이가 최근 건망증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서를 작성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진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마저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다네요. 이들의 악랄하면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와서 저는 민준이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밤 늦은 시간이라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민준이는 분노에 떨어져요.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까지 위험에 처했으니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녹음만으로는 법정에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민준이가 위험하지만 확실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와 박 씨 앞에서 갑자기 의식을 되찾은 척하면 당황한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할 거라고 했어요.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계획에 동의했어요.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일부러 화들짝 놀라는 연기를 했어요. 민준이가 밤사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눈을 뜨려고 하는 것 같고 입술을 달싹거렸다고 했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히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병원으로 오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니 민준이의 예상이 정확했습니다. 1시간 후 박 씨가 숨이 차서 뛰어와서는 민준이를 급하게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민준이는 완벽하게 의식을 잃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간병인을 통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씨가 민준이의 링거에 평소보다 훨씬 강한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어요. 용량도 기존의 5배였습니다. 이제 정말 민준이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 약물이 투여되면 진짜로 의식을 잃거나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민준이에게 치명적인 약물이 투여될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간병인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녹음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민준이는 준비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경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날 날이라고 다짐했어요. 오전 9시 정각에 수연이가 박 씨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것도 이상했지만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가 가방에서 평소보다 큰 주사기를 꺼내는 것을 봤어요. 그 안에 담긴 액체는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투명한 기존 약물과 달리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영양제를 투여할 예정입니다. 박 씨가 저에게 설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수연이도 유난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복도를 내다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민준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민준이의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수연이와 박 씨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의 손에서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찰콩하는 소리를 냈어요. 수연이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벽에 등을 대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깨어났다고. 수연이의 목소리는 놀람이 아닌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다면 기뻐해야 정상인데 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준이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수연이와 박 씨가 지난 몇 달간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환자가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 현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다시 의식을 잃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준이는 박 씨를 향해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지난밤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정확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 매각 이야기, 해외 도피 계획,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음모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준이는 자신이 몇 주 전부터 의식을 되찾았지만 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숨기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씨가 극비 수연이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둘 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발범마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때 수연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지금까지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차가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들킨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다 계획한 거야. 수연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이 민준이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재산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랑 따위는 없었고 오직 돈만이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의 교통사고도 사실은 자신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했어요. 박 씨가 아는 사람을 통해 민준이의 차에 브레이크 오일을 빼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게 해야 했거든요. 박 씨가 수연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이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것을 토해내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오히려 좋았다고 했어요.
귀찮은 남편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박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박 씨와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녹음을 위해 꼭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수연이가 스스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자신을 죽일 생각이냐고 말입니다. 수연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어차피 들킨 이상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수연이의 팔을 잡으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수연이는 이미 모든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오히려 박 씨에게 빨리 강한 주사를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준이를 없애버리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 녹음됐다. 너희들 하는 말 전부 다. 수연이와 박 씨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박 씨는 그제야 자신들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저에게 달려드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희가 미리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박 씨를 제지하자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이 병원의 의사라며 권위를 내세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고 증인들도 있었거든요. 수연이는 병 모서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슈퍼로 돌아간 충격 때문인지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간혹 박 씨를 바라보며 그가 모든 것을 시켰다고 중얼거렸어요. 민준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수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8개월 만에 서는 것이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굳은 의지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수연이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박 씨가 민준이 회사의 가치를 알려주었고 접근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지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지나온 것도 민준이를 더 확실하게 붙잡아두기 위한 계산이었다고 했습니다. 모성이라는 감정 따위는 전혀 없었다면서 차갑게 웃었어요. 부동산 투기 실패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박 씨가 민준이를 없애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망하게 만들 예정이었는데 계획을 바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천천히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민준이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쓰지는 않았어요. 대신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훈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느냐고 말이에요. 수연이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올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박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전 남편의 아이는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버리듯 쉽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살 된 순진한 지우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고아원에 보내려 한단 말입니까? 제가 수연이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내가 정말 사람이냐? 내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수연이는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저에 대한 계획도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 후 재산관리권을 모두 빼앗을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저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병실에 들어와 보안 요원으로부터 둘을 인계받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이 모든 것이 수연이 혼자 꾸민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의학적 조언만 해줬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녹음기에는 그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병실 안에 그들의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회사 지분 매각 상담 이야기, 보완금 수령 계획,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었던 음모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수연이와 박 씨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자 박 씨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연이는 끌려가면서도 민준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에이,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늘어놓으며 민준이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자신의 죄를 정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간 후 병실에는 조용함이 찾아왔어요. 팔 8개월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형사가 추가 조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언제부터 의식을 되찾았는지, 어떻게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조작에 대한 증거였어요. 민준이가 사고 당일을 기억해내려 노력하자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브레이크 감각, 그리고 사고 직전 나타난 수상한 차량들 말이에요. 형사는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8개월이 지났지만 브레이크 라인 조작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밀형 간병사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약물 증거들을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씨가 몰래 투여한 약물들을 모두 보관해 두었다고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어요. 형사들이 떠나고 나서 저와 민준이는 처음으로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우였어요. 아빠가 깨어났다는 깊은 소식과 함께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지우가 병원에 왔어요. 아빠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서 곧장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와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족을 지켰다는 것을요. 수연이라는 악마는 사라졌고 우리에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수연이는 살인미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호 역시 공범으로 징역 20년을 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연이의 부동산 투기 실패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무려 8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민준이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들의 범행이 체계적이고 치밀했다는 점이었어요. 박성호가 의료진 신분을 이용해 다른 환자들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러 건의 여지를
더 발견했어요. 민준이의 교통사고도 명백한 살인미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차량 정밀 감식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박성호가 아는 정비사를 매수해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후련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의가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8개월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완전히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가장 어려운 과제는 지우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민준이는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서 최대한 쉽고 상처받지 않게 말해 주려 했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일을 해서 멀리 가게 되었다고만 설명했어요. 처음에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집에 오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민준이와 저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엄마가 아빠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적응합니다. 지우는 점차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갔어요. 무엇보다 아빠가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회사도 서서히 정상화되어 갔어요. 대표가 돌아오자던 어떤 직원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취소되었던 계약들도 재체결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민준이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니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연이가 빼돌린 회사 자금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투기했던 부동산들을 강제 매각해서 피해 금액을 보전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만 회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민준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오직 사업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 일찍 집에 와서 지우와 시간을 보내고 노력했어요. 저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정미영 간병사와의 인연이 소중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민준이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재판이 끝나는 후 정미영 씨는 더 좋은 병원으로 이직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분을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며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민준이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을 때 저희는 작은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지우가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난 8개월이 악몽 같았지만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해변에서 아빠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후 민준이는 새로운 결심을 밝혔습니다. 회사 운영 방식을 바꿔서 직원들의 복지를 더 챙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는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특히 의식불명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호도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제 아들이 바로 그런 기적의 증인이니까요. 겨울이 되어 지우의 9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 파티 날 지우가 소원을 비며 말했어요. 아빠가 아프지 않고 할머니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회사는 이전보다 더 성장했어요.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면서 업무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가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함께 겪은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가끔 수연이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대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민준이는 종종 말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줘서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어미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지난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저희 가족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이만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끝에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때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정리영 간병사님처럼 말이죠. 지금도 가끔 그대를 떠올리면 가슴이 처령합니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만약 민준이가 끝까지 버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기적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을 구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리영 간병사님,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